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메타버스의 사례들도 있고 메타버스 범위도 굉장히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호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버스인지 뭐 그런 것도 사실 아직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텔레프레젠스 아니면 뭐 디지털 트윈 등등으로 이미 잘 사용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가 함께 본격적으로 기술과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융합돼서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메타버스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을까요? 굉장히 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좁게 접근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서 그 게임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게임화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이렇게 디지털 세상과 커넥트돼서 시뮬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미디어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이머시브하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종류의 요소들 하나하나가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현실 세계에 결합이 됐을 때 메타버스가 우리 현실 세계와 함께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메타버스의 대명사가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페토 같은 거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딱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지 오늘 아까 우리 사례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메타버스 경험을 느끼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훨씬 넓은 의미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딱 이런 형식이어야지 된다라는 시각을 갖다가 가지는 것보다도 메타버스의 요소들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요소로 꼽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자유롭게 아바타들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그 안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또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메타버스적인 어떤 우리가 가치를 즐기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즐기거나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이익을 얻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가 썼던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던 말이 있죠.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하지만 그게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미 많은 분들이 VR챗이나 아니면은 제페토나 아니면은 심지어 우리가 VR 속에서 하는 낚시 게임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나 가치를 갖다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점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메타버스가 뭔가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몇몇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반짝하고 사라진 것들이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종의 유행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는 용어 자체가 훨씬 좀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용어의 기원이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소설이 있어요. 이게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면 92년이면 벌써 30년 전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30년 동안 지금까지는 기술 수준이나 상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올라오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그런 상상 속의 것들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VR이나 AR처럼 특정한 어떤 작은 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페이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지만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디지털로 삶의 생활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세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이 세계에서 일종의 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을 쓰고 경험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유행과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용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의를 좀 넓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닐 스티븐슨이 이제 스노우 크래시에서 그 용어를 처음 쓴 거는 꽤 오래된 거의 30년 된 이야기이지만은 그게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이렇게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좀 모으고 있지만은
비슷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현실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다양한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 좀 친목도 좀 즐기고 이런 것들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세컨드 라이프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다다월드라는 또 플랫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잠시 이렇게 있다가 좀 유행이 지나가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또 새로운 AI 기술,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일반인들이 더 쓰기 쉽게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더 많은 이익을 거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이때까지 많은 기술들이 좀 유행을 했다가 그리고 조금 더 잦아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도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현실화되고 생활화되면서 용어 자체를 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서 IoT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되는 거고요. 가상현실도 뭐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이 좀 정체된 듯 하다가 가격의 어떤 그 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 걸 보면은 큰 어떤 흐름으로서는 이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역사하고 같이 그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또 역사와 관련된 특히 기술사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기술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등장부터 시작을 하면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뭐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쪽 사람들만 쓰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일반인들도 그래 인터넷 세계가 왔어 라고 느낀 시점은 인터넷 위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 www로 쓰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한 기술이 배포가 되고 동시에 여기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이 결합을 해서 인프라가 결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고 나서 한 30년 정도 뒤에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 비슷한 거죠. 지금 이 메타버스 이야기의 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게 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난리냐? 지금 꽃 피울 때가 된 거죠. 예, 종합해 보면은 기술과 실생활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기술 소비하고 기업은 다시 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생활이 기술과 만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미디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미디어, 콘텐츠 이쪽으로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미디어 콘텐츠라고 하시면은 뭐 우리가 되게 넓죠. 뭐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것들도 미디어 콘텐츠, 방송, 예능 이런 부분들도 다 미디어 콘텐츠고 요즘 그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플랫폼들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은 어떻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즐기는 것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미디어 컨텐츠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많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지금 원형적인 형태로 보자 그러면은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 빅스크린이라는 이제 VR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혼자서 넷플릭스 같은 영화를 볼 수도 그 스크린을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연기에 대해서 욕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같이 토마토도 던지고 이러면서 어떤 혼자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갖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토마토 있거든요. 던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절대 토마토 못 던지는데. 못 던지죠. 네. 네, 저도 미디어 콘텐츠 산업 분야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의 시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계관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빌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이제 온라인으로 이수하긴 했지만 되게 재밌는 과목들이 이수한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온라인 게임 문학 같은 것들에 반도빌트 대학에 있어가지고 이수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온라인 게임, RPG 게임을 만드는 원저 세계를 공부를 해요. 그 원저 세계가 반지의 제왕이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아더왕의 전설, 영국, 브리타니아, 그 다음에 그림 동화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원저라고 보고 심지어는 영문학 교수님이
로드 오브 링스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같이 그 탐험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면서 그거 찾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사실 스토리의 핵심인데 마블 같은 회사가 어벤져스 세계관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그 영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웹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톡화 같은 회사의 이제 대주주로 있는데 그런 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쏟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세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냥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영화 개봉하고 드라마 개봉하고 이런 식으로만 끝났으면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줄어들 텐데 앞으로는 잘 생각해 보면은 디즈니가 이제 스타워즈 그걸 산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샀냐? 스타워즈 세계관은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으로서 인터랙티브하게 넣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어떤 메타버스가 연계성을 가지고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나 컨텐츠 산업을 하는 기업이나 산업체들도 이런 어떤 컨텐츠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자들이 그 스토리에 들어와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게이지먼트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계관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AI 던전이라는 GPT-3 기반의 어떤 어드벤처 게임을 갖다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거기도 사실은 보면은 문장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지만은 결국 세계관은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잘 쓰는 분도 당연히 아직도 이렇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많겠지만은 어떤 인공지능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컨플릭트가 나지 않으면서 확장성이 가능한 그런 세계관을 갖다 잘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미디어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방향, 일방적인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함께 즐기는 인터랙티브한 그런 콘텐츠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떠올린다면 많은 분들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떠오르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잘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게 제가 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하는 종류인데요. 사이언스 픽션 투 사이언스 패브리케이션이라 그래서 SF를 보고 SF에 있는 그 기술들을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바이어스가 생기냐 하면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스토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보다요. 얼마나 이게 참 그 연구를 많이 해서 현실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 그런 거 위주로 보게 돼서 뭐랄까 레디 플레이어 원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왜냐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그에 해당하는 종류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은 그런 영화라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되는데 제가 옛날에 애프터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최악의 평점 받은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요소인데 거기 나오는 장치들이나 뭐 그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로 나중에 미래에 꼭 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다라고 했다가 다들 스토리가 엉망이라고 네, 이런 게 좀 있어서 어쨌든 레디 플레이어 원은 미래의 어떤 투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봤습니다. 저도 역시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근데 되게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 상황하고 그다음에 영화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 메타버스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서 우리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끼고 그리고 어떤 뭐 촉각 슈트 같은 걸 입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기반 기술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충분히 저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우리가 아직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거기서 보면은 레이싱 게임이 됐던 퍼즐 게임이 됐던 댄스 게임이 됐던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심리스하게. 그래서 이 댄스를 추다가
거기서 만난 아바타하고 같이 레이싱 게임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실 연결성이 이제 그 영화에서는 구현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우리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그쪽에 로블록스 같은 거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살짝 그런 부분이 네. 살짝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그건 진짜 오아시스 플랫폼이라고 영화에서 표현된 전 세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를 해서 월드들이 다 심리스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도 좀 해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마지막에 엔딩은 제가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엔딩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시키는 그런 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좀 지혜로운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블록버스터 영화로서의 어떤 한계인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진짜 강의할 때요, 레디 플레이어 원 트레일러를 많이 보여줘요. 메타버스 강의할 때. 왜 그러냐면 제 강의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걸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네. 아주 쉽게.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뿐만이 아니고 영화 매트릭스도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매트릭스면 좀 라떼 때? 그때 영화인데 20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매트릭스도 메타버스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매트릭스는 일단 처음에 연결될 때부터요, 이렇게 공각기동대도 그런데 뇌의 여기 척속이 탁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뇌하고 연결됐다고 했을 때 인간의 인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막 바꾸고 막 이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처럼 컨텐츠와 미디어와 세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은 인간의 존재라든지 뇌 과학하고 이런 거고 연결된 거라 조금은 좀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의 요소 중에서 아바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멀티 아바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캐를 가지고 내가 학생으로서 활동할 때는 뭐 이런 A라는 아바타 아니면 다른 거는 또 다른 아바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그 안에서 그 배우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바타를 쓰고 있다라는 개념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메타버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도 그 안에 갇혀가지고 가상을 현실로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레디 플레이어과 매트릭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메타버스적인 측면을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레디 플레이어는 메타버스지만 매트릭스는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요소들,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메타버스의 요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부분이 그 2006년에 그 ASF라는 재단에서 발표했던 메타버스 백서에서 4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그렇죠? 그리고 아그먼티드 리얼리티, 그리고 버추얼 월드 이렇게 4가지 요소였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은 돼요. 왜냐하면 라이프 로깅 우리 SNS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실생활 데이터들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또 가상 공간에서 그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2006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VR, AR 기기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뭐 이렇게 대중화되기 좀 이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아바타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4가지 요소를 언급하셨던 거는 당시로서는 최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하고 딱 맞을까? 그런 좀 한계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강원대 그 김상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연결, 실제감, 그리고 경험, 동시성 그리고 경제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메타버스의 요소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거기다가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세계관이나 스토리 같은 컨텐츠의 힘도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요소를 제일 잘 설명한 게 2020년에 RDC에서 데이브 바스추키라고 로블록스 공동 창업자거든요. 이분이 발표한 8대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제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이라서 역시 조금 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파이스 모델이라든지 ASF의 어떤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아카데믹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8개가요. 처음에가 나고요. 나에 대한 어떤 멀티 페르소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나의 복제본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나를 둘러싼 월드. 그래서 세계관이죠. 세계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세 번째가 이 둘 사이에 익스피리언스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밀리언스 오브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다양한 경험의 자유도가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가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사실 좀 이따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로블록스가 포트나이트하고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거라서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은 그 시간을 보내고 노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동안에 얻어진 어떤 노력이 현실 세계하고 치환될 수 있는 어떤 가치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이제 로블록스는 로벅스고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NFT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 여러 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들도 A 게임, B 게임, C 게임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세계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 세계에 살거든요. 그럼 이 여러 세계가 프릭션리스하게 굉장히 그 마찰 없이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레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2D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바일도 있겠지만 이머시브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어야죠. 커뮤니티를 빌드하고 친구들이 있고 같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바스추키가 시빌리티하고 세이프티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문명인으로서의 자각과 안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포트나이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 나오는데 10대들이 둘 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로블록스는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포트나이트는 서포트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로블록스는 부모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욕하는 거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잘못해서 뭔가를 뺏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체계와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그 커뮤니티에 그 퍼뜨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세계에 투영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북돋는데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행위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데 포트나이트도 10대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임인데 걔네들은 욕도 너무 많이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세계에서 니네들 그렇게 안 살잖아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시빌리티하고 세이프티 같은 요소까지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모델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메타버스는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난해한 개념처럼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메타버스가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의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교수님께서 시빌리티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는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은 그럼 과연 메타버스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